자, 최근에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가 북한에다가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식량 협력을 하자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은 북에다가 퍼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민주당이 북에다가 퍼주고 싶어 하는 거는 일종의 숨쉬는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를 조금 장난스럽게 비유를 내보자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조금 싫죠. 그리고 또 반면에 놀거나 게임하는 거는 좋아할 겁니다.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겠죠. 자, 그것처럼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북에다가 퍼주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퍼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건데 이미 이거는 유전자 DNA 코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서 대화와 논리로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논평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근 북한이 또다시 또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북한의 정은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례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언급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사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뜩이나 나라 사정도 가난하면서 한정된 국비를 모조리 지금 우리 남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경쟁에만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한정된 국비를 농업 여건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가난한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살 거라면 농사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화학 비료 공장도 필요하고 또 관계 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물도 필요할 때마다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시설물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데 그렇게 해야 나라가 최소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쓸데없는 군비 경쟁에만 열을 올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틈만 나면은 도발하려는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생활 인프라 영역에는 좀처럼 나라가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가난해지고 그나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비료 공장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그래요. 요즘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북한이 요즘 식량난을 겪고 있어. 그래. 근데 그 뭐 어쩌라고? 그거를 왜 우리나라의 돈과 자원을 써가지고 또 식량 지원을 퍼 갖다 줘야 된단 말입니까? 북한에다가 식량 지원을 한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렇게 좋으면은 하라고 쳐. 허락을 해줄게. 근데 그게 문재인이나 이인영 개인 주머니에서 마련한 식량 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의 세금,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 수출 대기업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그런 법인세를 모아 만든 우리나라 국고에서 국가의 재원을 잘라다가 식량을 마련해가지고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이인영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퍼준다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나마 상식적으로 이해라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고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잘라다가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북한이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만 알려주면은 곧바로 우리가 식량과 비료를 비롯한 민생 지원을 해주겠다, 협력을 하겠다, 냉면상을 잘 차리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보여주기식의 의미 없는 남북 대화니 회담이니 구걸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물론 젊을 때부터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썩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뭐 적화 통일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586 전문 시위권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원래부터 미래라든지 국가 경영, 경제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공허한 어떤 가치관. 민족이니 한민족이니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니 그래서 남북의 평화를 함께 아름답게 이룩하자느니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자기들이 실무 경제와 국가 경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능력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정은이랑 손을 잡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허울뿐인 감정 보여주기식의 구도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국민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법은 애초에 이 사람들도 모르거든. 국가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가지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과 연대를 공고하게 다지면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과 힘을 갖춰서 북한이나 중국이 감히 우리나라를 가볍게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진짜 어른들의 외교 정책은 애초에 저 사람들의 두뇌 구조 속에서 설계할 지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능력은 없는데 뭔가 국민들 앞에 평화를 이룩했다라고 성과는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회담, 사진 한 방, 와인잔 들고 만세 부르는 거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과 이념과 명분론에만 집착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본인도 낱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면은 그 상관은 누굽니까? 문재인 씨잖아요. 문재인 본인도 요즘 북한이 동의만 해주면은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백신도 부족해가지고 온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나깨나 이 정부의 사람들은 오직 북한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토록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깨어있는 소수의 국민들이 찍으면은 안 된다, 찍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와가지고 최근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 옛날에는 586 운동권들 그리고 좌파에게 정권 줘놓고 국민들이 후회했던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린 뭐 이렇게 1, 20대 친구들, 우리 20대 대학생 친구들 옛날에는 국민들이 586 운동권들에게 실망하고 치를 떤 적이 없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노무현 정부 임기 말년에는 현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냐면은 한나라당에서는 걔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노무현이 무능하고 대한민국에 거대한 해악만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랬어요. 무능력한 운동권 시위꾼 출신의 그런 아마추어 정치인들의 밑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부분의 90%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주당을 싫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가지고 단체로 각성하고 계몽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죠. 국민들이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광우병 선동 한 방에 전부 다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사실 그때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거 스스로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냥 단지 그때의 유행, 다수설,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이 보여주는 어떤 다수의 여론, 군중 심리를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인 거예요. 지금도 문정부를 비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유행과 분위기를 타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불과 3, 4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최근 얼마 전까지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뭐 그렇게 극우 소리를 듣는 어떤 그런 극소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저 인간들을 뽑고 지지하는 거를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국민들 스스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은 절대로 성역이 아니에요. 국민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국민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유우파의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의 기반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국제 자유진영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번영과 미래, 안보에 왜 중요한 이웃 국가들인지, 이런 거를 국민들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고 알아야 더 이상 얄팍한 선동가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팬클럽, 팬덤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치인들에게도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을 주장해라,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주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권자의 영역으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 우리 구독자분들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문정부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박살을 내놨는가 전반적으로 넓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빠진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빠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뺄 거를 많이 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안 다루고 있는 것까지 합친다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 제일 위쪽에 글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문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5,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는다라고 합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런 대북 문제 같은 거는 다 과감하게 제가 대부분 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경제적인 지표만 해도 한 트럭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차근차근 지난 문정부 4년간의 어떤 경제적인 업적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건강보험 및 그런 재정의 악화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금이 바로 이 건강보험 재정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들어선 이후 건강보험이 엉망으로 운영이 되면서 역대 꾸준히 흑자 재정을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 해마다 적자 까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문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는 자꾸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기 여러분들 1.9,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4, 2.9 이런 거 단위 보이시죠? 저게 단위가 여러분들 얼마냐면요.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뭐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조단위예요. 마이너스 3.4는 마이너스 3조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그러니까 2조 3조 원씩 증발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더 심한 거죠.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 지날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3조 2조 원씩 뭉탱이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6%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로도 3%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학생 시청자분들은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삼촌, 이모들, 이제 친척 어른들이 내고 있는 사실상의 준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준조세 정책이라는 거예요. 몸 건강해가지고 1년에 병원 몇 번 안 가는 사람들도 소득 버는 사람들은 다들 이 건강보험료를 진짜 뼈가 빠지게 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건보료를 내놓으면 못합니까? 문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다 갖다 퍼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코피 터지게 일을 해놓으면은 엉뚱한 곳에 지금 줄줄 다 기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저도 여러분들 여러 번 다뤘지만 국가 부채도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조만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저거 나중에 국민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앨런 머스크는 우주 로켓 기업 스페이스X를 세워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 로켓을 통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 개발 산업에서 미국은 지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지금 로켓을 타고 대기권 돌파슛을 쏘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진짜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인이랑 함께 빚으로 빠져들어가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국가 채무가 1635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2% 정도였는데 문정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44%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가 빚이 400조 원대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빚이 지금 얼마냐면은 문정부 4년 거치면서 800조를 훌쩍 넘었어요. 1000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천조국이에요. 국가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전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강성대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들 시한폭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국민들 일반 가정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빚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보통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낸 빚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가정들의 빚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
자, 빚을 내 가지고 먹고 살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가계부채 비율 역시 문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취직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이 들어지면서 해마다 지금 분기마다 가파르게 국민들의 가계빚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나중에 국민들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은행권의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한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품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가난해지고 있지만 지금 국가도 함께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이 우리나라가 창립한 이래로 지금 사상 최초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심히 모아놨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여러분들 10조 원이 넘었었는데요. 이거를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에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 저축해놓은 거를 다 까먹어버리다가 이제 다 소비를 내버렸습니다. 한때 10조가 넘었던 이 기금이 지금 얼마가 남았냐면 1,900억이 남았다라고 해요. 저게 2020년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 통계 자료들이 합산되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부터는 수조 원씩 적자가 나게 될 겁니다. 다음 정부가 지금 유능한 누가 들어오던 간에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문 정부가 싸놓은 거 치우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다라니까 정말로. 내수 경제가 나쁘니까 고용 불안정성도 당연히 심화가 되겠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시급한데 기업들을 그렇게 정부가 괴롭혀대니까 누가 정규직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못 늘린다라는 거예요. 문정부는 항상 말로는 그렇게 떠듭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 여러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4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새 얼마가 늘어난 거냐면 1년에 비정규직이 87만 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지금 이 문정부에서 망치고 있는 국가의 어떤 단위를 보면은 국가 통계의 단위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통계 자료를 보는 기분이 들어요. 세계대전 통계 자료를 보는 기분이 든다니까? 오늘도 지각하는 강대리에겐 인자한 미소로, 맨날 조는 윤사원에겐 자상한 아버지처럼, 열일하는 팀원들에겐 커피 서비스, 속 터지는 나에겐 그래 인삼마. 체력은 높이고 면역력은 더 강하게, 인삼마를 갈아 만든 우유. 저 일찍 퇴근 중. 인삼마. KB 브레이브 평일 대중교통타자. 물가 상승이랑 실업률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요즘 자,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가난해지고 있지만 지금 국가도 함께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이 우리나라가 창립한 이래로 지금 사상 최초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심히 모아놨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여러분들 10조 원이 넘었었는데요. 이거를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에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 저축해놓은 거를 다 까먹어버리다가 이제 다 소비를 내버렸습니다. 한때 10조가 넘었던 이 기금이 지금 얼마가 남았냐면 1,900억이 남았다라고 해요. 저게 2020년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 통계 자료들이 합산되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부터는 수조 원씩 적자가 나게 될 겁니다. 다음 정부가 지금 유능한 누가 들어오던 간에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문 정부가 싸놓은 거 치우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다라니까 정말로.
내수 경제가 나쁘니까 고용 불안정성도 당연히 심화가 되겠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시급한데 기업들을 그렇게 정부가 괴롭혀대니까 누가 정규직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못 늘린다라는 거예요. 문정부는 항상 말로는 그렇게 떠듭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 여러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4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새 얼마가 늘어난 거냐면 1년에 비정규직이 87만 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지금 이 문정부에서 망치고 있는 국가의 어떤 단위를 보면은 국가 통계의 단위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통계 자료를 보는 기분이 들어요. 세계대전 통계 자료를 보는 기분이 든다니까. 물가 상승이랑 실업률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요즘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고 또 국민들의 실업률은 지금 10년 만에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29세 이하 젊은 층의 체감 실업률은 사실상 근 30% 가까이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27%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 체감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 수치는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등 좀 넓게 잡은 개념이기는 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대학생분들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죠? 저는 실질적인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충분히 약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실질 실업률을 따지자면. 지금 문정부의 여러분들 문제점이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다가 꼭 필요한 곳에는 안 쓰고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한 각종 일회성 공약들, 선심성 이벤트에만 돈을 펑펑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은 돈대로 펑펑 쓰면서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작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국가가 꼭 필요하다라면 국책사업에 수십조 원 정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돈을 쓸 때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성과가 나와야죠. 정부 투자 사업에서도 산출물과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국가 재정이 계속해서 회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세금을 퍼붓기만 하고 거기에 창출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일회성 이벤트만 남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 잔치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을 수십조가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1년짜리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 일자리만 만들고 있잖아요. 강의실 불끄기 알바 같은 게 뭡니까? 고작 10개월 뒤에 그 사람들 다시 백수로 돌아가지고 나오면은 국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고용해줄 여력조차 없어요. 전 정부에서 아껴놓았던 돈을 다 이런 식으로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꼭 필요한 곳, 생산성이 있는 곳에다가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아껴놨던 국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지금 당장 가짜 일자리를 만들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실업률 1% 적어졌다고 국민들한테 눈속임을 하고 지들 정치 잘한다고 거짓말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억지로 지금 불필요한 곳에다가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부실한 일자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용은 원래 민간 시장과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국가가 세금을 퍼부어가지고 돌려막기하는 그런 가짜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니까. 이거는 안 나가도 되는 지출을 억지로 늘리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런 국가에서 만드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애초에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바로 수출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국민을 고용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경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 가짜 일자리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일이 편할지 몰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게 몇 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실업률은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은 역대 최고인데 이상하게 실업률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니까?
고용을 창출해줘야 되는 민간 경제와 민간 기업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간 경제와 민간 기업들, 민간 고용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돈을 밑빠진 독에다가 갖다 퍼붓고 있어도 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의 극치라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경제학 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여러분들 1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IMF나 금융위기 시절 그때 그 시절의 어려움을 충분히 지금 넘보거나 몇몇 지표는 이미 그때보다도 더 힘든 말 그대로 환란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헐리우드의 그런 유명한 영화가 이런 게 있죠. 어벤져스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강력한 악당으로 등장하는 최종 보스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당 타노스는 적어도 우주의 절반만 깨끗하게 날렸어요. 그런데 문노스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가 맡은 세계, 한 국가, 한 민족의 역량 거의 전부를 불과 4년 만에 날려먹었습니다. 그 탄탄했던 나라의 국력을 불과 4년 만에 이만큼 조져놓고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진짜 초능력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일부러 나라를 망쳐보라고 누가 돈 주고 시켜도 저렇게 못한다니까요. 저렇게 효율적으로. 탈원전은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다 이어져 있다니까요.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대책 없이 탈원전을 했더니 답이 없죠. 한국전력 전기요금 단가가 해마다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원재료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전력도 지금 그래갖고 공기업이 탈원전을 시행한 이후로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공기업 적자가 지금 해마다 조 단위로 쌓이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여러분. 기본이 조예요. 조, 이 나라에서는. 근데 문정부가 지지율이랑 표가 걱정되니까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부담스럽죠. 각종 서민들, 극빈층에게 주어지던 전기요금 혜택을 축소할지언정 전기요금 자체는 일단 동결을 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혜택 축소만으로도 서민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동결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아닙니다. 탈원전을 함으로써 전기 발전의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강제로 정치권에서 못 올리게 해버리면은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할까요? 그렇죠. 정부 공기업이 한국전력 발전공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 요금 청구서가 누구에게 날아오느냐? 바로 국민 여러분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몇 달 빠르냐 늦냐, 1년 뒤냐 2년 뒤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우리들한테 저 공기업의 적자와 손해가 고스란히 또 세금과 빚으로 떠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정부 재정이라는 거는 절대로 무한한 게 아니며 이 정부 재정이라는 게 얼핏 보기에는 주인 없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금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잘 운영해 놔야 쟤네들이 자기 할 일은 잘하면서 유지비도 가장 적게 든다라고 제가 그토록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게 주인 없는 돈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이가 전부 다 이제 소액 주주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적자가 누적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그 주주로서 이 나라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니까 이 주식은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피해를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부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희라든지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몇 조 원씩 내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조씩 내는 세금이 다 어디다가 쓰이느냐? 사실상 저런 식으로 공기업이라든지 각종 공공자금들 세금 적자 나는 거 메꾸는데 그 부자들의 세금이 다 투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 미래혁명이니 이런 거 미래 준비하는 데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뭐 새로운 어떤 핵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이런 곳에다가 세금이 쓰여야 되는데 쓸데없이 탈원전한다고 해가지고 안 만들어도 되는 재정 적자를 만들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늘리고 있고 이게 무슨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넘게 낸 세금이 결국은 이런 곳에다가 밑빠진 독을 틀어막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세금 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6월 20일 최근 뉴스 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최대한 눈속임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세요. 탈원전을 했는데도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잠깐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안 오르면 그게 누구 덕이냐? 정부 공기업이 적자를 감당하고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몇 년 동안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별 생각도 없이 이미지만 보고 가볍게 4년 전에 투표를 했던 것뿐인데 그 대가가 지금 불과 4년 만에 정말 너무나도 무섭게 가혹하게 부메랑처럼 우리들의 얼굴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지서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면은 그 무슨 수로 여러분들 감당을 하실 겁니까? 시청자분들 돈 많으세요? 전기요금 많이 낼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국민과 국가 모두가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전 국민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환경보호 드립을 치면서 탈원전을 문정부가 운운을 했었는데 정작은 그 탈원전을 하느라 수백 배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림들을 지금 전부 다 나무를 베어대고 있습니다. 250만 그루가 넘게 베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나무 250만 그루가 얼마나 넓은 면적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산에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비만 내려도 툭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것도 고치고 도로에 그 떨어진 토사와 그런 흙 이제 바위 같은 거 치우기 위해서 또 중장비를 동원하고 세금을 동원해야 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또 산이 자연스럽게 물을 저장하지도 못하고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있죠.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수백 배의 면적이 넘어가는 산림도 모두 다 함께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나라를 망치는 기술이 수준급이라는 겁니다. 수준급. 어디 정치 드라마나 대하 소설에 나오는 간첩들도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는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2배, 3배 나쁜 게 이 정부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진국 외노자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또 이들과 각종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갈등, 치안의 불안정 이런 어려움들은 그들과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만의 고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후진국 외노자들이 수백만 명씩 대한민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도한 임금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진국 외노자들은 여기서 몇 년 바싹 벌어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게 사업을 하고 가게를 차릴 목돈이 되니까 기꺼이 그런 삶을 감수하고 살 수가 있는데 후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반면에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과연 그런 박봉의 임금 경쟁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그 돈벌이로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물 한 잔 좀 마셨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나이가 계속해서 지금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좋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젊은이들이 빨리 이렇게 삶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을 텐데 자꾸만 이렇게 어떤 노산을 하게 되고 초혼 연령대가 늦어지고 초산 나이가 늦어지게 되면은 국민 건강 입장에서도 손해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보겠죠.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자꾸 늦어지는 거니까요. 젊고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힘이 들고 병이 든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러면은? 물가 상승도 여러분들 말도 못하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르고 과일, 닭고기, 달걀값 전부 다 수십 %에서 많게는 수백 %씩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던 이 가격은 여간해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지경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평균 5억 3천만 원 정도 하던 그런 아파트가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11억 9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기준을 바꿔봐도 다른 통계 자료를 갖고 와봐도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해요. 4억 원 후반대 정도 하던 2017년에 4억 원 후반대 정도 하던 아파트가 이제는 1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흔하다라는 겁니다. 저거 젊은 사람들이 월급 벌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집을 살 겁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젊은 국민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모으면은 빚이라도 끌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또 가족을 건사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이 가능했었는데, 자, 이제는 도저히 한탕주의 말고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위험천만하게 주식 투자니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뭐 스포츠 토토니 도박이니 이런 데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미래가 없으니까 다들 그런 한탕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죄악을 도대체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책임진다, 죄송하겠다 한들 저 거대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거대한 악폐습들이 뭐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못 선택해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문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들 집값 상승 올라가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나라 안에 집 있던 사람들과 집 없던 사람 간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무능한 운동권 사회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인 구호 그리고 슬로건이 아름답다고 해서 결과도 반드시 선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슬로건과 의도가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사실 의도가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구호가 아름답다고 해서 결과도 반드시 아름답고 선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건 죄악입니다. 죄악. 수백만 수천만 국민 모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도 오르지 물가도 오르지 노동 가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제는 그 일자리마저 귀하지. 조건이 나쁜 일자리도 외노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애를 낳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1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씩 태어났냐면 44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이 통계 자료에서는 43만 8,400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43만에서 44만 명 태어나던 게 지금 불과 4, 5년 만에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지금 27만 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 많을 텐데 1년 신생아 출산 인구수가 대한민국이 40만 명씩 나오다가 30만 대로 떨어진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상 최초고 30만에서 20만 대로 떨어진 것도 지금 문 정부가 최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으면은 2015년생은 43만 명, 44만 명인데 2020년생은 27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가지고 교육부 정책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인구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변동이 심해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5년 만에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니까? 과장 좀 보태가지고 40% 가까이 준 거예요. 40만에서 30만으로 떨어진 것도 문정부가 최초고 30만에서 20만 명대로 출산 인구수가 줄어든 것도 문정부가 최초라니까? 자기 대에 들어와가지고 불과 3, 4년 만에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작사를 내놨어요. 그 상상이 가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폭삭 주저앉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넓은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뽑지 말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기어코 언론과 방송 미디어에서 심어주는 그 이미지만 보고 이 인간을 찍었던 분들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은 거예요. 두고두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후손들의 거울로 이 시대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경 선발 비율도 3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만 해도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됐던 여경 선발 비율이 2019년에는 무려 28%로 3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당시 경찰에서는 업무 능력과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는 절대로 똑같은 효율이 나올 수 없다라며 과도한 선발 비율을,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여경 선발 비율 상승은 치안 공백 상황을 가져온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어요. 오죽하면은 얘네들조차 외부 눈치가 보이는데도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던 거예요. 여경을 더 많이 뽑으면은 안 된다라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국민들이 이런 바보 같은 결과를 스스로 원했으니까, 그러라고 문정부를 뽑아줬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정권 바뀌면은 밑에 사람들이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선발 비율이 3배 가까이 폭증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정부의 4년간, 지난 4년간의 그런 총체적인 결과를 제가 좀 이렇게 거의 뭐 한 30가지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가 제발 좀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뭐 정치에는 물론 이념도 있고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존재를 하고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야말로 정치의 가장 큰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이렇게 10가지 생각 중에 한두 가지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더라도 나중에 길게 보고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다 좋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동의하기 힘들고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가지고 이 복잡한 경제 자료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한 단어와 표현들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핫한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지금 당장 조금 다르더라도 반드시 귀를 열어놓고 기억 속에 새겨놓으시면은 이런 모든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0가지 생각 중에 7, 8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시원시원하게 제가 공론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의 거시적인 방향성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제 채널의 회원 가입을 좀 통해 가지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소중한 후원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제가 믿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회를 위해 가지고 건강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신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안 쉬고 이렇게 녹화를 했더니 목이 다 메이네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